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에서 이틀 동안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 첫날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오늘은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오늘 관련해서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이틀 동안 한일중 정상회의 일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일단은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이 먼저 진행이 되겠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관측들이 있는데 네. 일단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번 만남에서의 뭐 어떤 의미를 좀 가장 크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우선 이게 이제 3자 정상회담으로 정례회의니까 내일 열립니다만은 예. 이게 다시 이제 4년 5개월 만에 복원이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그 중에 우리가 뭐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치적 사항도 있었지만 어쨌든 한국 정부가 주최를 하는 예. 주최국의 입장에서 이 3자 협력 체계를 다시 만들어냈다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고 또 그 모멘텀을 이번 이제 9번째인데요. 예. 정례회의거든요. 그러니까 9번째 이렇게 해서 뭐 내년에 10번째 이렇게 넘어가는 어떤 그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한중 양자회담이 이제 곧 그 3시 정도부터 예.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최고 지도자는 이제 시진핑이지만 이 한일중 삼국 정상회담에는 중국에서 이제 총리가 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한중 관계가 좀 경색이 돼 있고 여러 가지로 특히 중국은 한국이 지나치게 미국 쪽으로 가까이 가 있다. 그리고 지나치게 한미일 삼각협력을 너무 강조한다. 그거는 결국 중국을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 때문에 예. 이번 회의에도 좀 소극적이었고 이제 한중 관계에도 뭐 갑자기 그 전반적으로 화기 분위기를 다잡을 수 있는 거가 나오기는 어려워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어쨌든 양국의 최고 지도자급, 우리는 최고 지도자고 저기는 뭐 당서열 이후고 총리니까 네. 충분히 그 현안 문제, 일도 뭐 경제 교류라든가 이런 거에 그 막혔던 물꼬를 트는 데에는 예.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게다가 리창 총리는 작년 3월에 총리가 됐고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뷔 무대입니다. 이 한중일 삼국, 한일중 삼국이.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마련하는 것도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일각에서 기대하고 있는 뭐 북핵 문제라던가 이런 뭐 안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실질적으로는 나오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이제 북핵 미사일 문제로 인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그쵸. 위협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우리는 당사자로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 3자 회담에서 이 얘기가 뭐 명문화가 되고 그러면 좋겠지만 3자 회담은 그 북한을 의식하는 중국 때문에 깊게 이 얘기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다만 한중 양자 회담에서는 한국은 중국의 대북 역할을 좀 기대하면서 한국이 안고 있는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할 수는 있죠. 네. 다만 중국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도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리창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예. 중국이 늘 하는 말이 있죠. 건설적 역할을 담당하겠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충분하게 역할을 하겠다. 이 정도의 논의는 뭐 이렇게 그 어떤 구체적인 답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이제 상황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니즈가 좀 다른 거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북핵 문제는 어지러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망 협력하자, 산업 협력하자, 특히 반도체 같은 데 대해서 아쉬움이 많으니까 그래서 조금 서로 다른 얘기를 할 건데 우리는 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만큼 북핵 문제, 한반도 평화 문제, 지역 안정 문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 입장에서는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예, 말씀을 계속 하셨지만 이 통상 한중일, 이 한일중 회담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총리가 늘 네, 중국에서는 이제 왔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이제 이번 이제 회담 이후로 혹시라도 이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를 오지는 않을까, 오게 되는 어떤 계기로 삼지는 않을까 이런 관측들도 있던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생각을 해봐야 실제로 될까요? 이 한일중 회담의 그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참석을 해야 된다. 사실은 그건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1999년부터 당시 중국에서 주롱지 총리,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 아시아 플러스 3 회담에서 만나서 한중일 세 나라도 좀 뭔가 이런 걸 만들자 해서 2008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중국은 관례상 총리가 계속 이걸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한국이나 일본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나오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 개진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 세 나라가 생각이 좀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 한반도 평화, 북핵 문제 해결 이게 1번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약간 하위 개념이에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적 국가로 떠오른 다음에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나 일본이 미국 쪽으로 지나치게 가는 거는 자신들한테 별로 유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막아야 된다는 입장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깊숙이 편승을 해서 중국 견제하는 데도 좀 참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 동상이몽이에요. 동상이몽이기 때문에 이거는 최고 지도자 간의 회담에서 얘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일반적 얘기인데 지금 그 한국을 예를 들어서 시진핑 주석이 와야 된다라는 이제 당위성을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 시진핑 주석이 2014년 7월에 오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방한을 안 했어요. 우리는 뭐 여러 번 갔죠. 그 사이에. 그러면 답방을 먼저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게 정상적인 외교 관례다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정상회담을 하면 뭔가 주고받을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지금 이 한중 간에는 그런 게 좀 애매한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시진핑 주석이 오면 자신들은 사드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중 관계가 좀 틀어졌는데 사드를 용인하는 메시지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면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미온적이고 중국의 특수한 체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리창 총리를 내세우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과 별개로 정말로 한중이 가까워지고 한중이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시진핑 주석이 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그다음부터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 우리가 에이펙 회의를 하는데 그 이제 중국 그때는 다 국가 주석이 간단 말이죠. 그럼 시 주석은 내년에 오게 돼 있어요. 자신들의 그 필요에 의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문제를 가지고 꼭 시 주석이 와야 뭐가 해결된다 이렇게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다. 어쨌든 양자 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려면 서로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계속 우리한테 와서 윤 대통령만 계속 초청을 하고 있으면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굉장히 전략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윤 대통령이 좀 우리 상황을 좀 적절하게 리창 총리한테 설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자, 이렇게 중국 리창 총리와 양자 회담을 하고 난 뒤에는 오늘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도 연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지난해 7차례를 만났고요. 이제 맞습니다. 올해 이제 네. 처음 만나는 것인데 이 만남은 또 어떤 의미를 또 갖다고 보십니까? 네, 뭐 지금 이제 한일 관계가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굉장히 가까워졌고 다양한 형태의 이제 외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7차례에 걸쳐서 만나니까 거의 셔틀 외교 수준이죠. 급한 일이 있을 때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적어도 한일 간의 어떤 이 관계 개선 흐름 여기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사실 왜 중요하냐 하면 한국과 일본은 뭐 역사적 아픔 이런 게 있지만 둘 다 민주, 자유, 인권, 개방 이런 거를 공유하는 자유민주 시장경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합점을 많이 찾을 수 있죠. 게다가 이제 일본도 북핵의 위협에 북한 미사일의 위협에 계속 노출이 됐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협력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다만 중국은 이걸 자신들을 견제하려고 둘이서 더 가까워진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자 회담 이후에 한미일이 지나치게 가까워져서
지나치게 중국을 견제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지금 갖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최소한 한중도 그렇고 한일도 그렇고 양자적 차원에서의 얘기를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게 꼭 어떤 특정 중국이라는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런 데서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가까워진 두 나라지만 이 최근에 어떤 라인 사태를 비롯해서 좀 민감한 현안들은 사실은 남아 있지 있죠.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양자 대화에서는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우려가 있다. 이게 이제 뭐 아직 7월 1일까지 보고서를 내게 돼 있으니까 아직 완전히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이 연계된 대일 투자 행위가 불공정한 수단으로 영향을 받는 거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건 뭐 일본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 세계적으로 이 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데 대해서 우리의 우려를 충분히 표명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그 라인 야후 같은 일본 그 플랫폼은 소프트뱅크하고 우리하고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완전히 뭐 한국하고 이렇게 한국이 배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일본 정부가 그런 우려를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이런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한국의 기업의 투자 행위를 제약하는 형태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의 우려도 충분히 전달을 해서 중간점을 찾는 노력을 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게 오늘 이제 두 양자 회담을 하고 난 뒤에 내일은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고 앞서 그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내일 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네. 공동 선언을 내일도 내놓게 되는 네, 거죠. 공동 선언문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원래 하는데 네. 내일은 아마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 공동 선언문은 원래 이제 이렇게 다자회담, 뭐 양자회담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 이 자구를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죠. 그래서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네. 어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뭐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 이런 게 논의될 거다.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납북자 문제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런 게 논의될 거다 그랬는데 그런 게 과연 들어갈까? 그거 아마 중국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큰 범위 내에서 삼국 협력의 중요성, 그다음에 뭐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삼국이 협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일종의 삼국의 공동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좀 큰 틀에서는 얘기를 아마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뭐 북한 뭐 이런 거는 사실 들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중국이 오케이가 예. 안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중국도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인 거고 만약에 그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계속 정확한 이런 방향 표시를 하지 않으면 한미 동맹은 더 강화되고 한일 관계도 더 개선이 되고 한미일 삼각공조도 더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중국이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공동선언에서 그런 큰 틀의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협력 가능한 문제들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연성안보 사안이라고 그러죠. 이게 뭐 핵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는 그거는 사실 해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갈등 요소를 안고 있지만 우리가 양자 간 혹은 삼자 간에 충분히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을 하자. 그게 뭐 초국가적 협력도 있을 수 있고 예. 양자 간의 뭐 인문 우호 교류, 경제 교류 활성화, 중앙 정부는 어렵지만 지방 정부 간의 그 교류하는 거는 약간 중앙 정부가 좀 뭐 모른 척 한다기는 그렇지만 좀 공간을 열어주는 이런 부분들은 이런 회담을 계기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이 동아시아 삼국 협력의 의미다. 여기서 이렇게 세 나라가 잘 협력을 하는 거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체제와
체제가 다른 세 나라가 모여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동의 목소리를 네. 내고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정부가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어쨌든 이런 걸 했고 예. 그러면 이걸 이제 살려서 그러니까요. 끌고 가는 노력들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협력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이 협력 그리고 앞으로 이 관계들이 좀 지속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정례화를 해야 되고요. 지금도 정례화가 돼 있지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안 열린단 말이죠. 센카쿠 열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해 회담이 취소가 됐었어요. 예. 이런 거 하지 말고 힘이 들더라도 만나야죠. 만나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소통을 하지 않으면 억측을 하게 되고 억측을 하면 그 억측에 따른 어떤 정책을 내놓게 되고 그러면 더 이게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분명하게 만나고 우리가 그 TCS 사무국이라고 이 3자 조율하는 기구가 서울에 있어요. 근데 이걸 별로 잘 이용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TCS 사무국을 이용해서 분명하게 정례화하는 시스템 그리고 이 한일중 3국 이 회담에도 21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장관 회담도 8개나 있고 다양한 형태의 협력 프로그램이 있는데 회의가 안 열리니까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례화하고 예. 기존에 있는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하는 3국의 노력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이게 나름대로 어떤 흐름을 가지고 동아시아 협력의 어떤 기틀을 충분히 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